내 애비는 룸사롱 마담 똥꼬나 빠냐며 멸시하던 선배 장교들이 별넷 합참의장 아버지의 등장으로 군복 벗고 법정에 끌려가는 지옥의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합동참모본부의 심장, 합참의장 집무실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고요한 위엄으로 가득했다. 거대한 태극기와 합참기가 나란히 서 있는 벽 앞, 집채만 한 원목 책상에 앉은 남자의 어깨 위에는 대한민국 군의 모든 무게가 실려 있었다. 빛나는 4개의 별 대장 계급장이 그의 지위를 말해주고 있었다. 합동참모의장 강민혁, 육해 공군 60만 대군을 총지휘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군 서열 1위. 그의 눈빛은 한반도의 모든 군사적 위협을 꿰뚫어보는 매의 그것이었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는 국가의 안보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명령이었다. 그런 그가 지금 평생 전장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곤혹스러움에 휩싸여 있었다. 그의 앞에는 그의 유일한 아킬레스건 외동딸 강인아가 서 있었다. 다시 한번 말해보아라, 이나야. 전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던 그 목소리가 지금은 억눌린 감정으로 미세하게 잠겨 있었다. 육군 3사관학교 정규 과정 마치고 소위로 임관 발령 대기 중입니다. 아버지. 강인아는 아버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했다. 갓 23, 장교 임관을 앞둔 그녀의 앳된 얼굴에는 그러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길고 탐스럽던 머리카락은 이미 규정에 맞춰 단정하게 잘려 있었고 화장기 없는 민낯은 오히려 그녀의 결연한 의지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강민혁 의장의 미간에 깊은 협곡이 패였다. 그는 들고 있던 펜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펜이 결제 서류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집무실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다. 내가 내게 열어준 길이 얼마나 많은지 잊었느냐. 미국 유학이든 국내 최고의 로스쿨이든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길이라도 갈 수 있었다. 그런데 왜 하필 가장 험하고 고된 길을, 그것도 이 애비 몰래 택한 것이냐?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과 실망감이 묻어 있었다. 그의 딸 강인아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가진 아이였다. 합참의장의 딸이라는 후광은 그녀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삶의 모든 영역에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강인아가 벗어나고 싶었던 너무나도 눈부셔서 숨막히는 태양의 그림자였다. 아버지의 그림자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묵혀온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딜 가든 저는 강민혁 의장의 딸이었습니다. 제가 이룬 모든 것들은 제 노력이 아닌 아버지의 후광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저는 강인아라는 이름 석자로 온전히 평가받고 싶었습니다. 제 발로 이 땅을 딛고 제 힘으로 제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오신 아버지를 존경하기에 저 또한 군인의 길을 택했지만 그 시작만큼은 그 어떤 배경도 없이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딸의 진솔한 고백에 강민혁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땅. 수많은 위기와 희생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 그 모든 것은 어쩌면 딸에게만큼은 자신과 같은 고생을 물려주지 않기 위함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딸은 스스로 그 가시밭길을 택했다. 군이 어떤 곳인지, 특히 여군에게 얼마나 더 가혹하고 비정한 곳인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능력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 그리고 남자들보다 몇 배는 더 독하게 자신을 증명해야만 얻을 수 있는 작은 인정까지. 자신의 귀한 딸이 그 험난한 길을, 그것도 자신의 존재를 숨긴 채 홀로 걸어가겠다는 것을 그는 차마 용납할 수 없었다. 세상은 내 생각만큼 공평하지 않다. 내가 내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너는 너 자신의 능력이 아닌 내 이름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특혜를 받는다는 의심과 질투 혹은 그 반대의 가혹한 잣대가 너를 올가매게다. 숨긴다고 숨겨질 비밀이 아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습니다. 이나는 아버지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제 신분을 군사 2급 기밀로 처리해 주십시오. 제가 스스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제 발로 설 때까지, 혹은 제가 포기하고 아버지께 돌아올 때까지 그곳에서 저는 그저 평범한 대한민국 육군 소위 강인하일 뿐입니다. 아무도 제가 합참의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모르게 해주십시오. 강민혁은 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딸의 눈 속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불꽃을 보았다. 꺾으려 할수록 더욱 거세게 타오를 고집과 신념의 불꽃.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자신이 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좋다. 그의 목소리는 체념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내 뜻대로 하거라. 하지만 명심해라. 군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이다. 만약 내가 그 어둠에 잡아먹히기 전에 스스로 걸어 나오지 못한다면 그때는 내가 직접 너를 데리러 갈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부녀의 마지막 약속이었다. 며칠 후 강인하는 최소한의 짐만 챙겨 정든 집을 나섰다. 그녀가 향한 곳은 대한민국 육군 보병학교. 장교로서 야전 부임 전 거쳐야 할 마지막 관문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뒤흔들 지독한 악연과 마주하게 된다. 한편 강인하 소위의 인사기록 카드에는 조용히 붉은색 스탬프가 찍혔다. 특수 신원관리 대상. 열람 권한 합참의장 승인. 태양은 스스로 빛을 감추고 자신의 딸이 홀로 어둠 속에서 별이 되기를 피눈물을 삼키며 지켜보기 시작했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육군 보병학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신임 장교들의 열정과 긴장감으로 들끓었다. 사관학교 출신, 삼사관학교 출신, 학군단 출신. 출신은 각기 달라도 이제 막 어깨에 빛나는 소위 계급장을 단 이들의 눈에는 조국을 수호하는 간성이 되겠다는 푸른 꿈이 서려 있었다. 강인하 역시 그들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하며 묵묵히 훈련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그녀의 그런 노력은 첫날부터 물거품이 되었다. 그녀가 가진 특유의 기품과 단아한 외모, 그리고 그 어떤 고된 훈련에도 흐트러지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은 오히려 주변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독이 되었다. 특히 일부 여군 선배 장교들의 눈에는 그녀가 가장 좋은 먹잇감으로 보였다. 그 중심에는 보병학교 중대장인 서은하 대위가 있었다. 여군 사관 출신으로 도끼와 야심으로 똘똘 뭉친 그녀는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되거나 자신보다 나아 보이는 후배를 병적으로 싫어했다. 그녀의 눈에 강인하는 모든 것이 거슬리는 존재였다. 배경도 출신도 평범한 자신과는 달리 어딘가 모르게 귀티가 흐르는 외모, 그리고 애써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 당당함. 서 대위는 강인하가 백으로 편하게 군 생활하려는 부류라고 멋대로 단정했다. 서 대위의 옆에는 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며 그녀의 손발 역할을 하는 백소의 중위가 있었다. 백중위는 서 대위의 비위를 맞추며 그녀의 권력을 등에 업고 후배들 위에 군림하는 것을 즐기는 인물이었다. 서 대위님, 저기 저강이나 소위 말입니다. 어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는 행동이나 말투가 군대 물정 모르는 온실 속 화초 같습니다. 백중위 잘 지켜봐. 저런 것들은 처음부터 싹을 잘라놔야 해. 멘탈부터 완전히 박살내서 감히 기어오를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그들의 지독한 괴롭힘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아침 점호 시간 서 대위는 중대원 전체를 세워두고 오직 강인하의 관물대만을 문제 삼았다. 강인하 소위. 이게 지금 정리한 건가? 전투복에 주름 하나 없는 게 아주 호텔에서 각 잡아주는 메이드 솜씨 같군 그래. 군기가 빠져서 멋이나 부리고 다니나? 아닙니다. 규정대로. 말대꾸하지 마. 내 놈 하나 때문에 우리 중대 전체 군기가 흐려지는 거야. 전원 관물대 다시 정리한다. 강인하 소위가 만족할 때까지. 연대 책임. 가장 비겁하고도 효과적인 괴롭힘의 방식이었다. 동기들은 불평 한마디 못하고 묵묵히 관물대를 정리했지만 그들의 차가운 시선은 고스란히 강인하에게로 향했다. 서 대위와 백중위는 그렇게 교묘하게 강인하를 고립시키고 있었다.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집요하고 악랄해졌다.
각계 전투 훈련장에서는 일부러 그녀에게만 가장 지늘기 깊은 곳으로 포복을 시켰고 사격 훈련에서는 탄피 하나를 몰래 숨긴 뒤 탄피를 잃어버렸다며 밤새 연병장을 기게 만들었다. 하지만 강인하는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다. 불평 한마디 없이 핏기 없는 얼굴로 젖은 전투복을 입은 채 다음 훈련을 준비하는 그녀의 모습은 오히려 서대위의 증오심에 불을 지폈다. 독한 년 대체 뒷배가 누구길래 저렇게 버티는 거야. 마침내 서대위는 강인하의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가장 혹독하기로 유명한 화생방 훈련. 끔찍한 CS가스가 자욱한 밀폐된 교장 안에서 서대위는 모든 훈련병들의 방독면을 벗게 했다. 눈물, 콧물, 침을 쏟아내며 모두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아비규환 속에서 강인하는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아내고 있었다. 훈련이 끝나고 모두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을 때 서대위는 강인하만을 따로 불렀다. 강인하 소위, 넌 아직 부족한 것 같군. 특별 훈련을 시켜주지. 그녀는 강인하를 다시 가스실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잠가버렸다. 규정에도 없는 명백한 가혹 행위였다. 혼자 남은 가스실 안에서 강인하는 숨이 막혀오는 고통과 싸워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었다. 한참 뒤 문이 열리고 비틀거리며 나온 강인하의 앞에 서대위가 비웃음을 머금은 채 서 있었다. 그녀는 강인하의 턱을 거칠게 붙잡고 자신을 보게 했다. 눈빛이 아직 살아있네. 독한 년. 넌 대체 애비가 뭐하는 인간이길래 이렇게 사람 속을 긁는 거야? 그녀는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강인하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뱀처럼 차갑고 끈적거리는 말을 속삭였다. 내 애비는 무슨 룸살롱 마담 똥꼬나 빨아주면서 널 키웠냐? 그래서 이렇게 낯장만 반반하고 독한 년이 나왔나? 아니면 어느 높은 양반 씨라도 받아서 낳은 사생아라도 돼? 말해봐, 이 잡년아. 내 애비가 누구야?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가장 추악하고 잔인한 모욕이었다. 평생을 조국에 헌신해온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를 향한 끔찍한 모독에 강인하의 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녀의 온몸이 분노로 떨렸지만 그녀는 입술 안쪽이 터져 피맛이 날 때까지 굳게 깨물며 참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버지를 밝히는 것은 이 독사 같은 인간들에게 스스로 지는 것이었다. 대답 못하지? 뻔하지. 애비 없는 후레 자식이거나 있어도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개차반이겠지. 서대위는 그렇게 내뱉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지금 건드린 것이 잠자는 태양의 영린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할 것인지를. 서은하 대위의 잔혹한 모욕은 강인하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의 의지를 더욱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복수심에 불타는 대신 오직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리라 다짐했다. 이후 이어진 모든 훈련 평가에서 강인하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수석을 차지했다. 체력, 사격, 전술이론, 리더십 평가까지 그 어떤 분야에서도 그녀를 따라올 자가 없었다. 그녀의 뛰어난 성과는 오히려 서대위와 백중희를 더욱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었다. 자신들이 잡년이라 무시했던 후배가 자신들을 뛰어넘는 것을, 그들의 비좁은 자존심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들은 강인하를 떨어뜨리기 위해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마지막 종합전술훈련. 임관 전 마지막 관문이자 장교로서의 자질을 최종 평가받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었다. 강인하는 한 분대의 분대장 임무를 부여받았다. 분대원 중에는 그녀를 유일하게 따르던 동기 박소연 소위도 포함되어 있었다. 서대위는 의도적으로 가장 험준한 침투 코스와 가장 어려운 과제를 강인하의 분대에 할당했다. 훈련은 폭우가 쏟아지는 한밤중에 시작되었다. 칠흑 같은 어둠과 거센 빗줄기 속에서 독도를 하며 목표 지점까지 은밀히 침투해야 하는 극한의 과제였다. 강인하는 탁월한 리더십으로 분대원들을 이끌며 난관을 헤쳐나갔다. 하지만 훈련 막바지 목표 지점을 불과 몇백 미터 앞두고 사고가 터졌다. 빗물에 불어난 계곡을 건너던 박소연 소위가 발을 헛디뎌 급류에 휩쓸리고 만 것이다. 소연아.
강인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가운 계곡물에 뛰어들었다. 그녀는 거친 물살과 사투를 벌인 끝에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어가던 박소연을 간신히 구해냈다. 하지만 박소연은 저체온증과 과다출혈로 상태가 심각했다. 분대장님, 어서 목표 지점으로 가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분대원 하나의 외침에 강인하는 무전기를 잡았다. 여기는 알파 분대장. 중대장 응답하라. 분대원 중상자 발생. 훈련 중단을 요청한다. 즉시 의무 지원 바란다. 하지만 무전기 너머로 들려온 서 대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요청 불허한다, 알파 분대장. 중상자는 규정대로 처리하고 나머지 분대원들은 즉시 임무를 속행하라. 목표 달성 실패 시 분대원 전원 유급 조치하겠다. 그것은 사실상 박소연을 버리고 가라는 비정한 명령이었다. 강인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잘못 들었습니다. 지금 동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군인은 임무를 위해선 자신도 동료도 희생할 줄 알아야 하는 법이다. 강소희. 그게 내가 아직 배우지 못한 군인 정신이지. 마지막 기회다. 임무를 속행하라. 그 순간 강인하는 결심했다. 그녀는 무전기에 대고 자신의 군 생활을 끝장낼 수도 있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명령에 불복종하겠습니다. 저는 제 동기를, 제 부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무전기를 꺼버렸다. 그리고 분대원들을 향해 외쳤다. 지금부터 우리의 임무는 단 하나, 박소연 소위를 살려서 이곳을 나가는 것이다. 전원 나를 따르라. 강인하는 박소연을 등에 업고 분대원들과 함께 폭우를 뚫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들은 탈진 직전의 상태로 민가에 도착해 구조를 요청할 수 있었다. 박소연은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어 목숨을 건졌다. 다음 날 보병학교는 발칵 뒤집혔다. 강인하는 명령 불복종 및 훈련 이탈이라는 중죄로 긴급 체포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서 대위와 백중희는 쾌재를 불렀다. 마침내 눈에 가시 갔던 강인하를 합법적으로 군에서 쫓아낼 기회를 잡은 것이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학교장과 징계위원들 그리고 서 대위와 백중희가 앉아있는 앞에서 강인하는 담담하게 모든 사실을 진술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그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서 대위는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며 강인하를 독단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으로 훈련 전체를 망친 부적격자로 몰아갔다. 강인하 소위는 장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즉 임무 완수와 명령 복종의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이런 인물에게 소대원의 목숨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즉시 파면 조치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서 대위의 마지막 발언이 끝나고 징계위원장이 강인하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물었다. 모두가 그녀가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거나 체념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강인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원망 대신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다.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군인은 조국을 지키는 사람이고 조국이란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 곁에 전우 한 명 지키지 못하는 군인이 어떻게 수천만 국민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경멸의 눈빛으로 자신을 쏘아보는 서 대위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리고 서은아 대위님께 묻고 싶습니다. 제게 내 애비는 뭐하는 인간이냐고 물으셨습니까? 제가 그토록 궁금해하시던 제 배경에 대해 이 자리에서 답해드리는 것이 예의일 것 같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강인하에게로 쏠렸다. 서 대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강인하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제 아버지는 현재 대한민국 국군을 지휘하시는 합동참모의장 강민혁 대장이십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끔찍한 정적. 징계위원장의 손에서 펜이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서은아 대위와 백소의 중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새하얀 공포가 뒤덮기 시작했다. 벼랑 끝에서 터져나온 진실은 거대한 폭풍의 서막을 알리는 천둥 소리와도 같았다.
독사들의 둥지에 마침내 태양의 심판이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강인하의 마지막 한마디는 징계위원회의 회의실에 떨어진 핵폭탄과도 같았다. 제 아버지는 현재 대한민국 국군을 지휘하시는 합동참모의장 강민혁 대장이십니다. 시간이 멈췄다. 회의실을 가득 채웠던 팽팽한 긴장감, 경멸과 조소가 뒤섞인 공기가 순간적으로 진공 상태가 된 듯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징계위원장을 맡은 대령의 손에서 펜이 굴러떨어져 바닥에 부딪히는 토독 소리가 마치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학교장인 박종호 준장은 숨 쉬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다. 그리고 서은아 대위와 백소의 중위. 그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과정은 마치 슬로우 모션 영상처럼 보였다. 처음에는 불신, 이 미친년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구나 하는 경멸이 스쳤다. 하지만 강인하의 흔들림 없는 눈빛, 그 고요함 속에 담긴 절대적인 확신을 마주하는 순간 불신은 의심으로, 의심은 경악으로, 그리고 마침내 경악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순백의 공포로 변해갔다. 머릿속에서 수만 개의 퍼즐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졌다. 어딘지 모르게 흐르던 기품, 평범한 집안의 딸이라고는 믿기지 않던 강인함, 그리고 그 어떤 모욕에도 무너지지 않던 자존심의 근원. 그것이 그것이었단 말인가. 거짓말. 가장 먼저 정적을 깬 것은 서은아였다. 그녀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 인연이 궁지에 몰리니까 이제 하다하다 합참의장님 조남까지 팔아먹고 있습니다. 이건 군 전체에 대한 모독입니다. 당장 인연을 끌어내서 군법회의에.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다. 학교장 박종호 준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이미 사색을 넘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다. 만에 하나 아니 억만 분의 일이라도 저 말이 사실이라면 이곳에 있는 모두는 끝이었다. 아니, 끝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한 그 이상의 무언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오늘 징계위원회는 여기까지 한다. 박 준장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강이나 소위는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영내 장교 숙소에서 대기하도록. 서은아 대위와 백소의 중위도 마찬가지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이 방을 나서는 순간부터 단 한마디도 외부에 발설하지 마라. 이것은 학교장의 명령이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강인하를 감금하는 대신 가장 좋은 숙소에 대기시키는 것으로 자신의 목숨줄에 대한 최소한의 고험을 들었다. 그리고 서은아와 백소희를 함께 묶어둠으로써 사건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다. 회의실을 나온 서은아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백소희가 간신히 부축했다. 대위님 사실일까요? 전연말이. 닥쳐. 거짓말이야. 정신 나간 년의 마지막 발악일 뿐이라고. 서은아는 소리쳤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로 극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로 달려가자마자 미친 듯이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육본에 있는 동기, 선배, 어떻게든 연줄이 닿는 모든 곳에 전화를 걸어 강이나 소위의 신원을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같이 똑같았다. 미안하다, 은하야. 해당 인원은 내가 열람할 수 있는 등급이 아니야. 서대위, 괜한 짓 하지 마. 그 이름은 잊어버리는 게 좋을 거야. 전화를 돌릴수록 서은아의 얼굴은 더욱 하얗게 질려갔다. 보이지 않는 벽. 그녀가 가진 모든 인맥과 권한으로도 긁어볼 수조차 없는 견고한 벽이 강인하라는 존재를 감싸고 있었다. 공포가 해일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녀와 백소희는 서로를 붙잡고 부들부들 떨었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괜히 전연을 건드려서. 대위님이야말로 제일 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끔찍한 말까지 해가면서. 그들의 견고해 보였던 유대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찢어지고 있었다. 한편 국군 수도병원. 의식을 회복한 박소연은 병문안을 온 아버지에게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강인하가 자신을 어떻게 구했는지, 그리고 그 전부터 서은아 대위와 백소의 중위에게 어떤 끔찍한 괴롭힘과 모욕을 당해왔는지.
박소연의 아버지 박지훈 교수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학전문대학원 형법 교수로 법조계와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 없이 주먹을 쥔 채 듣고만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딸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 이제 막 장교로 임관한 젊은 여군이 군대 내에서 그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에 그는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는 군 내부의 자정 능력 따위는 믿지 않았다. 이런 사건은 외부의 강력한 힘으로 뿌리까지 도려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병실을 나오자마자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국회 국방위원회의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중진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게, 나 박지훈 일세. 자네에게 긴급하게 제보할 게 있네. 군 내부의 심각한 인권유린 실태에 관한 것이야. 단순한 가혹 행위가 아니야. 살인 미수에 가까운 묵과할 수 없는 범죄 행위일세. 내가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보낼 테니 내일 아침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준비해주게. 보이지 않는 칼날이 이제 국회라는 가장 날카로운 숫돌에 갈리기 시작했다. 그 같은 시각 육군 보병학교장 박종호 준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육군본부 인사사령부에 수차례 연락을 취한 끝에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강이나 소위의 인사 파일은 열람 자체가 불가능한 특수 신원관리 대상이며 유일한 열람 권한은 오직 합동참모의장에게 있다는 것. 쿵. 박 준장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군 서열 1위의 영린을, 그것도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건드린 것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어디에 전화를 걸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바로 그때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직통 전화기가 요란한 벨소리를 울렸다. 발신 번호는 단 4자리. 용산 합참의장실 직통 번호였다. 박 준장은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공포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육군 보병학교장 준장 박종호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합참의장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감정이라고는 한 톨도 느껴지지 않는 비서실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장군, 잘 듣도록. 비서실장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통보할 뿐이었다. 합동참모의장님께서 1시간 뒤 학교를 비공식 방문하십니다. 예. 비공식 방문이십니까? 의장님 외에는 아무도 대동하지 않으실 겁니다. 일체의 의전과 보고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비서실장은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박종호 준장은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다. 비공식 방문, 단독 방문, 의전 불필요. 그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였다. 공식적인 절차나 자비 따위는 없을 것이다. 태양이 직접 자신의 그림자를 더럽힌 자들을 심판하러 오는 것이었다. 용산 합동참모본부 의장실. 강민혁 대장은 막 보고를 마친 비서실장을 물리고 홀로 거대한 집무실에 남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딸 강인아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올라와 있었다. 보병학교장과의 통화 내용, 박지훈 교수로부터 국회에 접수된 제보 내용, 그리고 비서실 정보팀이 실시간으로 취합한 보병학교 내부의 움직임까지. 하지만 그의 시선은 그 모든 보고서가 아닌 단 한 장의 문서에 고정되어 있었다. 정보팀이 복원해낸 서은아 대위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이었다. 내 애비는 무슨 룸사롱 마담 똥꼬나 빨아주면서 널 키웠냐? 강민혁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눈을 감자 5살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아내의 장례를 치르던 그날의 풍경이 떠올랐다. 암으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그는 딸에게 아버지이자 동시에 어머니가 되어야 했다. 수많은 야근과 훈련 속에서도 그는 단 한 번도 딸의 저녁을 거른 적이 없었고 딸이 잠들기 전에는 늘 책을 읽어주었다. 그에게 딸은 죽은 아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자 그가 살아가는 이유 그 자체였다. 그런 자신의 삶을, 자신의 죽은 아내를, 그리고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딸을 감히 저 따위 더러운 말로 능멸했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사사로운 감정으로 군의 시스템을 움직인 적이 없었다.
그는 공과 사를 칼같이 구분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는 대한민국군의 합참의장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뻔한, 그리고 끔찍한 모욕을 당한 한 명의 아버지였다. 그의 분노는 뜨겁게 폭발하는 용암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얼려버리고 살아있는 모든 것에 숨을 멎게 만드는 극저온의 냉기와도 같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보이던 서울의 야경이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심판.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헬기 준비해. 예, 의장님. 코브라 공격 헬기로 준비시킬까요? 코브라 헬기는 합참의장이 전방 시찰 시 사용하는 의전용 헬기였다. 하지만 강민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코브라 말고 제일 조용하고 빠른 놈으로. 그의 명령에 비서실장은 잠시 의아했지만 곧 그 의미를 깨닫고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것은 공식적인 시찰이나 방문이 아니었다. 요란한 경고 없이 적의 심장부로 침투하는 특수작전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는 조용히 가서 조용히 모든 것을 끝내버릴 작정이었다. 잠시 후 용산 국방부 헬기장에 대한민국 육군이 보유한 최신의 기동헬기 수리온 한 대가 조용히 착륙했다. 강민혁은 평소 입던 전투복이 아닌 4개의 별이 선명하게 빛나는 정복 차림으로 헬기에 올랐다. 가장 압도적이고 가장 공식적인 복장으로 가장 비공식적인 심판을 내리기 위함이었다. 헬기가 서울의 야경을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경기도 광주로 향하는 동안 강민혁은 눈을 감고 딸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훈련 때문에 며칠 만에 집에 돌아왔을 때 흙먼지 투성이인 자신에게 달려와 안기던 작은 아이. 서툰 솜씨로 삐뚤빼뚤하게 쓴 아빠 사랑해요라는 편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의 보물. 그 보물에 감히 흠집을 낸 자들을 그는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수리온 헬기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보병학교의 주 연병장에 착륙하는 대신 학교 후문 쪽에 인적이 드문 예비 헬기장에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 비공식 방문이라는 약속을 지킨 것이었다. 헬기장에는 학교장 박종호 준장이 사형수처럼 창백한 얼굴로 홀로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헬기 문이 열리고 강민혁이 모습을 드러냈다. 달빛을 받아 번쩍이는 4개의 별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의 눈빛 앞에서 박 준장은 차마 경례조차 붙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강민혁은 그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지옥의 사신과도 같은 눈빛으로 그를 한번 쏘아보았을 뿐이다. 박 준장은 그 눈빛만으로도 자신의 군 생활, 아니 인생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강민혁은 박 준장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는 나직하지만 주변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리는 듯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내 딸에게 안내해. 그것은 폭풍의 서막을 알리는 고요하고도 무서운 서곡이었다. 태양의 분노가 마침내 심판의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이었다. 학교장 박종호 준장은 아무 말 없이 앞장서서 걸었다. 그의 등은 식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의 등 뒤를 따르는 강민혁 대장의 발걸음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거대한 압력이 되어 박 준장의 목을 짓누르고 있었다. 박 준장은 어떻게든 변명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강민혁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분노 앞에서 그는 감히 입을 뗄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강인하가 임시로 머물고 있는 장교 숙소에 도착했다. 박 준장이 문을 열려고 하자 강민혁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그리고 직접 문을 노크했다. 이나야 애비다. 문이 열리고 조금은 수척해진 얼굴의 강인하가 나타났다. 그녀는 정복 차림의 아버지를 보고는 눈이 동그래졌다. 강민혁의 얼굴에 아주 잠시였지만 강철 가면을 뚫고 아버지의 부드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다 끝났다, 이나야. 아비가 왔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모든 고통을 감싸 안는 위로와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강인하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야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딸을 진정시킨 강민혁은 문 밖에서 죄인처럼 서 있는 박준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은 다시 냉정한 합참의장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예, 의장님. 관련자 전원 한 명도 빠짐없이. 아까 그 자리에 있던 놈들 전부 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 같았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가장 잔인한 명령을 덧붙였다. 서은아 대위와 백소의 중위는 맨 앞자리에 앉히도록. 다시 소집된 징계위원회 회의실은 장례식장과도 같은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학교장과 징계위원들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은 서은아와 백소희.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민혁 대장이 딸 강인아의 손을 잡고 들어섰다. 그는 위원장석에 앉지 않았다. 대신 회의실 중앙에 서서 모여있는 모든 이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것은 재판을 시작하기 전 피고인들을 확인하는 판사의 눈빛이었다. 그는 가장 먼저 학교장 박종호 준장을 응시했다. 박 장군. 자네는 지휘관으로서 부하를 지키지 못했고 진실을 은폐하려 했으며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오늘부로 자네의 임무는 끝났네. 내일 아침까지 이 보직에서 물러나 육군본부의 감찰 결과를 기다리도록. 사형 선고였다. 박 준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강민혁의 시선은 마침내 모든 일의 원흉인 서은아 대위에게로 향했다. 그는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도 차분한 목소리로 그녀가 저질렀던 만행들을 하나하나 읊기 시작했다. 서은아 대위. 자네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한 후배 장교를 시기하여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가혹 행위를 자행했다. 훈련 중 부상당한 부하를 버리라고 명령하여 인명을 경시했으며 진실을 말하는 부하를 정신병자로 몰아군에서 매장시키려 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그 말을 또렷하게 내뱉었다. 그리고 내 딸에게 애비가 룸사롱 마담 똥꼬나 빨아주며 널 키웠냐고 물었더군. 회의실에 있던 모든 장교들이 경악하며 숨을 삼켰다. 차마 인간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추악한 단어들이 합참의장의 입을 통해 공표되는 순간이었다. 서은아는 이제 우는 것조차 잊은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애비가 직접 해주지. 강민혁의 목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다. 내 아내는 이 아이가 5살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 이후로 단 하루도 내 딸과 조국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품어본 적이 없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슬픔의 떨림이 아니었다. 신성한 것을 더럽힌 자에 대한 끓어오르는 사리의 떨림이었다. 내가 짓밟은 것은 단순히 한 후배 장교의 명예가 아니다. 그것은 한 군인의 명예이며 죽은 내 아내의 명예이고 이 애비의 삶 그 자체이기도 하다. 그는 서은아와 백소희를 번갈아 쳐다보며 마지막 심판을 내렸다. 오늘부로 너희 둘의 군 생활은 끝이다. 합참 직할 헌병대가 너희들의 신병을 인수할 것이다. 너희들은 군복을 입은 군인이 아니라 인권을 유린한 범죄자로서 군사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권한을 사용해서 너희들이 법의 가장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만들겠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완전 무장한 합참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에 있는 서은아와 백소희의 양팔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다. 으악! 잘못했습니다. 의장님 살려주세요. 서은아의 비명이 뒤늦게 터져나왔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들은 짐승처럼 끌려나가며 회의실에서 사라졌다. 모든 것이 끝난 뒤 강민혁은 남은 장교들을 향해 돌아섰다. 대한민국 육군은 명예로 먹고 사는 조직이다. 그 명예를 더럽히는 자는 그 누구든 내가 직접 단죄한다. 오늘 이를 뼈에 새기고 다시는 이 보병의 전당에 수치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라.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회의실을 나섰다. 보병학교에 내려졌던 심판의 법정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태양의 분노는 모든 부정을 불태워버렸고 이제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틀 차례였다. 강민혁 대장의 심판이 끝난 징계위원회 회의실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폐허의 모습이었다.
헌병들에게 짐승처럼 끌려나가는 서은아 대위의 마지막 비명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사라진 뒤 회의실에는 오직 무겁고 축축한 침묵만이 남았다. 학교장부터 모든 징계위원들까지 그 자리에 있던 장교들은 마치 혼이라도 나간 사람들처럼 굳어 있었다. 그들은 방금 대한민국 군의 살아있는 태양이 어떻게 분노하는지를, 그리고 그 분노가 얼마나 무섭고 철저한지를 온몸으로 목격했다. 강인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 지옥 같은 공간을 빠져나왔다. 복도를 걷는 동안 마주치는 모든 장교와 병사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길을 열고 부동자세로 서서 경례를 붙였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호기심이나 동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외, 그리고 거스를 수 없는 권력에 대한 본능적인 복종이었다. 보병학교 전체가 보이지 않는 계엄령 아래 놓인 듯 했다. 강민혁 대장의 방문 소식은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합참 직할 헌병대의 차량들이 학교 정문을 드나들고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낯선 계급의 장교들이 학교 본부를 오가는 모습은 무언가 끔찍한 일이 터졌다는 것을 모두에게 각인시켰다. 서은아 대위와 백소의 중위의 사무실과 숙소는 즉시 폐쇄되어 조사를 받았고 학교장 박종호 준장은 그날 오후 바로 직위에 제되어 육군본부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다. 징계위원회에 참석했던 모든 장교들 역시 합참 감찰실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다. 뿌리까지 썩어 들어간 환부를 도려내는 대수술이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딸에게 가해진 모욕을 군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고 있었다. 용산으로 돌아오는 헬리콥터 안. 그곳을 지배하던 긴장감 넘치던 침묵은 이제 다른 종류의 침묵으로 바뀌어 있었다. 모든 것을 끝낸 뒤의 탄력감, 그리고 차마 말로 꺼내지 못하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인 무겁고 고요한 침묵이었다. 강인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방금 아버지가 가진 힘의 실체를 보았다. 그 힘은 그녀를 억압하던 그림자였지만 동시에 그녀를 지옥에서 구해낸 절대적인 방패이기도 했다. 이제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모든 사건이 끝난 뒤 그녀의 군 생활은, 아니 그녀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헬기는 용산의 합참의장 공관에 내려앉았다. 군의 심장부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외부와는 철저히 단절된 고요한 공간. 그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군인이자 동시에 한 명의 호라비가 딸을 키워낸 집이었다. 공관의 내부에는 화려함 대신 단정하고 품격 있는 가구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곳곳에는 강인하의 어린 시절 사진과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강민혁은 집무실에서처럼 딱딱한 의자가 아닌 푹신한 소파에 딸을 앉히고 직접 따뜻한 차를 내왔다. 그는 딸의 맞은편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지친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군복을 입은 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딸의 모습이 그의 가슴을 아리게 찔렀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합참의장의 것이 아니었다. 평생의 회한을 짊어진 한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내가 내 어미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것은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강인하가 5살 때 암으로 아내를 떠나보내며 그는 약속했었다. 세상의 그 어떤 더러움과 아픔으로부터도 자신의 목숨을 바쳐 딸을 지켜내겠다고. 나는 너를 강하게 키우고 싶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지. 그래서 더 엄하게 대했고 더 차갑게 밀어냈다. 그것이 너를 위한 최선의 방패라고 이 어리석은 애비는 그렇게 믿었다. 그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다. 평생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아버지의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내 방식은 틀렸다. 내가 너를 위해 겹겹이 쌓아 올린 성벽이 오히려 너를 가장 어둡고 외로운 곳에 홀로 가두어 버렸구나. 아비는 내가 성벽 안에서 안전하기를 바랐지만 너는 그 안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던 게다. 이 애비는 그것도 모르고. 그의 강철 같던 목소리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미안하다 이나야.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의 눈물. 그 한 방울의 눈물은 강인하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원망과 서름의 찌꺼기마저 남김없이 녹여내렸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니에요. 그녀 역시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깊은 이해와 사랑의 눈물이었다. 제가 너무 어렸어요.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성벽이 답답하다고 투정만 부렸지 그 성벽을 쌓기 위해 아버지가 평생 어떤 비바람을 홀로 맞서 싸우셨는지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부녀는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수십 년간 그들을 갈라놓았던 보이지 않는 벽이 마침내 뜨거운 눈물 속에서 허물어지고 있었다. 한참 뒤 눈물을 그친 강인하는 결심한 듯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저는 군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저는 이제야 제가 진짜 군인이 되어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군에는 썩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제 전우들을, 제 부하들을 지킬 수 있는 깨끗하고 강한 칼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 칼이 되겠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 아버지의 안전한 품이 아니라 진짜 군인들이 땀 흘리고 피 흘리는 야전입니다. 그녀는 아버지 앞에서 부동자세로 섰다. 저를 가장 힘들고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곳에서 합참의장의 딸 강인하가 아닌 대한민국 육군 장교 강인하로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버지께 받은 이 은혜를 갚는 유일한 길입니다. 강민혁은 젖은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딸이 이제는 자신보다 더 크고 단단한 군인이 되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자랑스러움과 안도가 뒤섞인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알겠다, 강소희. 자네의 뜻을 존중한다. 그는 처음으로 딸을 계급으로 불렀다. 그것은 부녀 관계를 넘어 한 선배 군인이 후배 군인의 숭고한 결의를 인정하는 최고의 존중의 표시였다. 보병학교에서 일어난 심판의 날 사건은 군 내부의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관련자들의 대규모 숙청과 학교 시스템의 전면 개편은 사건의 실체를 암시하고도 남았다. 합참의장의 딸 이야기는 온갖 추측과 과장이 더해져 DMZ 철책 너머에서부터 제주도 해군기지에 이르기까지 군복 입은 모든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현대판 군대 설화가 되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정의의 여신이라 불렀고 어떤 이들은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이라 부르며 쉬쉬했다. 강인하는 그 모든 소문의 중심에 있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합참의장 공관에서 조용히 자신을 추스르며 앞으로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 며칠 후 그녀는 육군 참모총장의 직접적인 호출을 받고 육군본부로 향했다. 육군 참모총장의 집무실. 아버지 다음으로 군의 최상층에 있는 사성 장군이 이제 막 임관을 앞둔 소위 한 명을 위해 직접 차를 따라주고 있었다. 강소희, 먼저 군을 대표해서 사과하고 싶소. 그리고 그대와 같은 젊은 장교가 우리 군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소. 참모총장은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를 건넨 뒤 본론을 꺼냈다. 그는 강인하의 앞에 여러 개의 인사명령서를 펼쳐 보였다. 강소희의 능력과 그간의 노고를 고려하여 육군에서 가장 정예화된 몇몇 보직을 준비했소. 그가 제시한 보직들은 그야말로 엘리트 코스의 정점이었다. 합동참모본부 작전과 실무장교, 국방부 정책기획실, 한미연합사령부 연락장교, 육군본부 직할 특수전사령부 여군 중대장. 하나같이 편하고 진급이 보장된 누구나 꿈꾸는 자리였다. 참모총장과 육군 수뇌부는 이것이 강민혁 의장의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배려이자 보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강인하는 펼쳐진 서류들을 한번 훑어본 뒤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참모총장님, 과분한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곳은 이곳에 없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참모총장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럼 강소희가 원하는 곳이 어디란 말인가? 강인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저를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훈련이 힘들고 가장 군기가 엄정하며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녀는 지도 앞으로 다가가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육군 제28보병사단 태풍부대로 보내주십시오.
그곳에서 이름 없는 소대원들과 함께 구르며 진짜 야전 지휘관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육군 제28보병사단 태풍부대. 경기도 연천, 서울로 향하는 최단 침공로 중 하나인 서부전선의 심장부를 지키는 부대. GOP 철책의 길이가 가장 길고 담당하는 지형이 험준하기로 악명이 높으며 한번 들어가면 태풍처럼 휘몰아치는 훈련에 뼈도 못 추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훈련 강도가 살인적인 곳. 그곳은 모두가 기피하는 육군 최강의 고생부대였다. 참모총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강인하를 만류하려 했다. 강소위, 그곳은 여군이, 그것도 신임 장교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곳이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아닙니다, 참모총장님.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배려가 아니라 증명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확고했다. 참모총장은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합참의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강민혁 대장은 수화기 너머에서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참모총장은 그가 당연히 딸의 고집을 꺾고 다른 보직을 명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잠시 후 들려온 강민혁의 목소리에는 의외의 감정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놀랍게도 기쁨과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웃음기였다. 허허, 그 아이가 진짜 내 딸이구나. 그는 웃음기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네. 총장. 그 아이의 뜻을 존중해주게. 그곳이 바로 내 딸이 있어야 할 곳일세. 아버지의 최종 허락이 떨어졌다. 그날 저녁 강인하는 자신의 단출한 짐을 꾸리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 그리고 무뚝뚝한 표정 속에서도 행복함을 감추지 못하는 젊은 아버지와 그 품에 안긴 어린 자신. 그녀는 액자에서 사진을 꺼내 자신의 전투복상의 주머니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다. 책상 위에는 막 발급된 따끈따끈한 인사명령서가 놓여 있었다. 소위 강인하 육군 제28보병사단 수색대대 소대장으로 보함. 그녀는 거대한 군용 배낭을 어깨에 둘러매고 익숙하고도 편안했던 용산의 공관을 나섰다. 문 밖의 세상은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거친 태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심장이 뛰었다. 태양의 그림자를 완전히 등지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태풍의 눈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경기도 연천. 서울의 번화함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풍경은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듯했다. 도로 양옆으로는 거대한 용치 탱크 저지선과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산빛 아래는 타격이니 경멸이니 하는 섬뜩한 구호가 하얀 페인트로 새겨져 있었다. 멀리 포병 훈련장에서 들려오는 쿵, 쿵 하는 포성은 이곳 사람들에게는 일상의 소음과도 같았다. 그리고 그 모든 풍경 위로 태풍이라는 부대 이름에 걸맞게 쉴 새 없이 거친 바람이 불어왔다. 강인하가 배치된 제28사단 수색대대는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하고 험준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비무장지대 DMZ 수색 및 매복 작전이 주 임무인 사단 최강의 창급 부대. 이곳의 공기는 평화와는 거리가 먼 날카로운 쇠 냄새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대대장에게 부임 신고를 마친 강인하는 자신이 이끌게 될 이 소대로 향했다. 소대원들은 막 훈련을 마치고 돌아와 흙먼지 투성이인 채로 그녀를 맞았다. 낯선 여군 소대장의 등장에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경계심 그리고 약간의 불신이 뒤섞여 있었다. 소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소대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부소대장 황진성 중사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구령을 외쳤다. 그는 15년간 수색대대에서만 복무한 살아있는 인간 병기라 불리는 베테랑이었다. 구릿빛 피부의 온몸은 흉터와 군살로 뒤덮여 있었고 그의 눈빛은 웬만한 신임 장교들은 오줌을 지리게 만들 만큼 매서웠다. 그는 강인하를 보자마자 속으로 혀를 찼다. 사단 본부놈들이 미쳤군. 이런 애송이 계집애를 최전방 수색 소대장으로 보내다니. 황 중사는 대놓고 그녀를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모든 행동과 말투에는 과연 내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는 식의 차가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는 강인하의 가장 큰 벽이자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다.
강인하는 그들의 불신을 말로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다. 부임 첫날부터 그녀는 소대원들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훈련받았다. 아니, 그들보다 더 지독하게 자신을 몰아붙였다. 새벽 5시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연병장을 달렸고 완전 군장 구보에서는 단 한 번도 뒤처지지 않았다. 40km 전술 행군 중 체력이 떨어진 기관총 사수가 비틀거리자 그녀는 말없이 다가가 거대한 K-3 기관총을 대신 둘러매고 묵묵히 걸었다. 사격 훈련장에서는 특등 사수인 황 중사마저 혀를 내두를 정도의 완벽한 사격 실력을 선보였고 진흙탕에서 벌어지는 격투기 훈련에서는 자신보다 2배는 덩치가 큰 황 중사에게 수십 번 내동댕이 쳐지면서도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다시 일어나 달려들었다. 그녀는 존중을 요구하지 않았다. 스스로 피 흘리고 땀 흘리며 존중을 쟁취하고 있었다. 소대원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독한 여자라고 수군거리던 그들이 이제는 진짜 군인이라며 그녀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인 황진성 중사의 마음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운명의 그날 밤이 왔다. DMZ 남방안개선 철책 근처에서 실시된 야간 매복 작전. 강인하의 이소대는 적의 예상 침투로에 숨어 칠흑 같은 어둠과 싸우며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때 최전방 감시초 소지피로부터 긴급 무전이 날아왔다. 알파이, 여기는 독수리. 미확인 이동 물체, 너희 매복 지점 300m 전방으로 접근 중. 반복한다. 미확인 이동 물체. 소대 전체에 살얼음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야생동물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만약 북한군 수색조라면 이곳은 순식간에 교전지역으로 변할 터였다. 무전기 너머 중대 통제실에서 중대장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파이, 즉시 매복지를 이탈하여 후방으로 철수하라. 불필요한 교전을 피한다. 하지만 그 순간 강인하는 자신의 전술 지도와 지형을 빠르게 판단했다. 지금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발각될 가능성이 높았다. 어둠 속에서의 후퇴는 대열이 흩어지고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 그녀는 중대장의 명령을 무시하고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무전기를 잡고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명령했다. 소대장으로서 명령한다. 현 위치 사수. 발포 절대 금지. 적이 눈앞에 나타나도 내 사격 명령 없이는 절대 움직이지 마라. 전원 완전 은폐. 그 순간 옆에 엎드려 있던 황진성 중사의 눈이 번뜩였다. 신임 소위가 중대장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이었다. 그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져 나오려는 찰나 그는 강인하의 눈을 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두려움 없이 냉철하게 전방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그가 수십 년 전 존경하던 자신의 첫 소대장에게서 보았던 진짜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 눈빛 어디선가 아주 익숙한 강철의 기운이 느껴졌다. 황 중사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오랜 경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이 겁 없는 신임 소위의 배짱을 믿을 것인가. 그는 결심했다. 그는 뒤에 엎드린 소대원들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소대장님 말씀 들어. 전부 땅에 코박아. 숨소리도 내지 마. 시간이 영원처럼 흘렀다. 마침내 그들의 바로 앞 수풀을 헤치며 인민군 복장을 한 무리가 나타났다. 5명, 아니 6명. 그들은 남쪽의 지형을 살피며 바로 이 소대원들의 머리 위를 지나쳐갔다. 심장이 멎을 듯한 순간. 누구 하나라도 기침 소리 한 번 냈다면 전원 몰살당했을지도 모르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북한군 수색조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도 강인하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안전이 완전히 확보된 뒤에야 그녀는 조용히 철수 명령을 내렸다. 작전이 끝나고 부대로 복귀하는 길 아무도 말이 없었다. 황진성 중사는 묵묵히 걷다가 강인하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며 거칠고 투박한 목소리로 한마디 툭 던졌다. 소대장님, 아까 그 상황 판단 지렸습니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이자 완벽한 항복 선언이었다. 강인하는 대답 대신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태풍의 눈.
가장 거칠고 소란스러운 곳의 가장 고요한 중심. 그녀는 마침내 그 태풍의 눈에 자신의 깃발을 꽂은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딸이 아니었다. 28사단 수색대대 이소대를 책임지는 그들의 유일한 소대장이었다. 혹독했던 연천의 겨울이 서서히 물러가고 비무장지대에 얼어붙었던 땅 위로 파릇한 생명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할 무렵 강이나 소희는 더 이상 부대의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28사단 수색대대 이소대의 심장이자 구심점이 되어 있었다. 밤샘 매복 작전이 끝나고 부대로 복귀하는 길, 피로에 지쳐 비틀거리는 신병의 군장을 말없이 나눠매고 꽁꽁 얼어붙은 주먹밥을 나눠 먹으며 농담을 건네는 그녀의 모습은 이제 소대원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든든한 풍경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산처럼 듬직한 황진성 중사가 함께했다. 황 중사는 이제 그녀의 가장 강력한 비판자이자 동시에 가장 충성스러운 지지자였다. 그는 다른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술이라도 한 잔 들어가면 입버릇처럼 말했다. 우리 소대장님 말이야. 처음에는 웬 애송이 아가씨가 왔나 했는데 지금은 말이야. 저 양반하고 같이 죽으라면 같이 죽을 수도 있어. 진짜 군인이야 진짜. 강인하는 강압적인 카리스마가 아닌 솔선수범과 진심 어린 소통으로 부대를 이끌었다. 그녀는 소대원 한 명 한 명의 이름과 신상뿐만 아니라 그들의 꿈과 아픔까지도 기억하려 애썼다. 부모님이 편찮은 병사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고 애인과 헤어진 병사와는 밤새 함께 경계 근무를 서며 말없이 곁을 지켜주었다. 훈련은 그 누구보다 혹독하게 시켰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따뜻한 격려와 인간적인 신뢰가 있었다. 그녀의 소대는 가장 빡센 소대로 불리는 동시에 가장 전역하고 싶지 않은 소대로 불렸다. 그녀는 아버지의 존재를 철저히 잊고 또 잊게 만들었다. 그녀 스스로가 빛나는 별이 되어 주변의 모든 행성들을 자신의 궤도 안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맑은 5월의 오후 조용하던 수색대대 막사에 비상이 걸렸다. 합동참모본부에서 전방부대의 전투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비공식 시찰단이 예고 없이 28사단을 방문했다는 첩보가 전해진 것이다. 사단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합참의 비공식 시찰은 암행어사 출두나 다름없었다. 사소한 문제 하나라도 발견되는 날에는 사단장부터 말단 간부까지 줄줄이 목이 날아갈 수도 있었다. 젠장 하필 이 타이밍에. 대대장은 안절부절 못하며 서류를 점검하고 막사 주변을 청소시켰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혹은 예정된 수순처럼 합참 시찰단은 수많은 부대 중에서 바로 이 수색대대를 그리고 수색대대의 수많은 소대 중에서 바로 강인하의 이 소대를 점검 대상으로 지목했다. 잠시 후 별 2개소장과 번쩍이는 전투모를 쓴 장군이 여러 명의 영관급 장교들을 대동하고 이 소대 막사 앞에 나타났다. 시찰단장인 이정훈 소장은 합참작전본부 차장으로 군 내에서 가장 깐깐하고 원칙을 중시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그는 강인하의 경례를 굳은 표정으로 받으며 매서운 눈으로 그녀와 소대원들을 훑어보았다. 지금부터 이 소대의 전투준비 태세 점검을 실시한다. 그의 한마디와 함께 지옥 같은 점검이 시작되었다. 그는 강인하에게 DMZ 내 작전 계획과 적의 예상 침투로 그리고 우발 상황 시 조치 계획에 대해 쉴 새 없이 질문을 퍼부었다. 그의 질문은 교과서적인 수준을 넘어 실제 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복잡하고 까다로운 상황들을 가정한 것이었다. 하지만 강인하는 단 한순간의 막힘도 없이 자신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려진 작전 지도를 펼쳐 보이듯 논리정연하게 답변했다. 그는 이어서 소대원들의 개인화기 상태와 군장 결속 상태, 막사와 생활관의 위생 상태까지 샅샅이 점검했다. 그는 흠을 찾아내려 혈안이 된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 비친 이 소대의 모습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병사들의 총기는 기름 하나 흐르지 않고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전투화는 달아 있었지만 흙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생활관은 낡았지만 정갈했고 그곳에 흐르는 공기는 억압된 군기가 아닌 건강한 활기와 전우애로 가득했다. 이정훈 소장은 고개를 갸웃하며 소대원 중 가장 짬이 안 되어 보이는 이등병 한 명을 지목해 따로 불러냈다. 자네 소대장은 어떤가?
솔직하게 말해도 좋다. 이등병은 잠시 우물쭈물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저희 소대장님은 무섭습니다. 훈련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소대장님과 함께 있으면 진짜 전쟁이 터져도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황진성 중사를 불러냈다. 황 중사. 자네는 이곳에서 뼈가 굵은 베테랑인데 신임 여군 소대장과 함께 근무하는 것이 불편하지는 않나? 황진성 중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장군님, 그분은 그냥 여군 소대장이 아닙니다. 제 소대장님이십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자신의 군 생활 전체를 거는 듯한 한마디를 덧붙였다. 저는 제 소대장님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이정훈 소장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군 생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부대를 시찰했지만 병사와 부사관이 이토록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는 초급 장교는 처음 보았다. 꾸며낼 수 없는 진심, 서류상의 전투력이 아닌 진짜 살아있는 전투력이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는 소대. 그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점검이 끝나고 이정훈 소장은 강인하를 자신의 임시 지휘 텐트로 불렀다. 그는 딱딱했던 표정을 풀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커피를 한 잔 건넸다. 강소희. 정말 대단하군. 자네 같은 장교가 우리 군의 미래라는 사실이 든든하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사실 이번 비공식 시찰은 합참의장님의 지시였네. 강인하의 눈이 동그래졌다. 예? 아버지께서요? 그래. 의장님께서 자네가 스스로의 길을 가겠다고 했을 때 그 뜻을 존중하셨지만 아비된 마음으로 어찌 걱정이 없으셨겠나. 직접 찾아오거나 연락하면 자네의 결심에 흠집을 낼까봐 그저 멀리서 마음만 졸이고 계셨던 게야. 그래서 가장 객관적이고 냉정한 눈으로 자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정말 군인으로서 잘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나에게 부탁하신 걸세. 이번 시찰은 군의 전투준비 태세 점검이 아니라 한 아버지가 딸에게 보내는 서툴고도 간절한 안부 편지였던 셈이지. 그의 말에 강인하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자신을 믿고 묵묵히 지켜봐준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와 그녀의 마음에 닿는 순간이었다. 이정훈 소장은 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의장님께서 자네에게 개인적으로 전하라고 하시더군. 그것은 강민혁 대장의 친필 편지였다. 강인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장군의 딱딱한 글씨체가 아닌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내 딸 이나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너는 이미 이 애비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훌륭한 지휘관이 되어 있겠지. 나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면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자부했지만 단 하나 너에게 늘 강하고 무서운 아버지이기만 했던 것이 마음에 한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 나의 그 강인함이 너라는 더 푸르고 더 단단한 강철을 만들어냈음을 알기에 내가 지키는 그곳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땅임을 이예비는 믿는다. 자랑스럽다 내 딸. 진심으로 사랑한다. 강인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아버지의 진심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상황 발생. 상황 발생. 북측 초소에서 대남 비방 방송 실시. 전원 즉시 대응 태세에 돌입하라. 텐트 밖의 스피커에서 다급한 경보가 울려 퍼졌다. 북한군의 기습적인 심리전 도발이었다. 그 순간 울고 있던 강인하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부하들의 목숨을 책임지는 지휘관의 그것으로 변했다. 이소대 전원 5분 내 완전 무장하고 초소 앞으로 집합. 황 중사는 즉시 실탄 분배. 통신병은 나와 함께 상황실로. 눈물을 닦을 겨를도 없이 그녀는 텐트를 뛰쳐나가며 냉철하게 명령을 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이정훈 소장은 그 모습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한 명의 여린 딸이 가장 완벽한 군인으로 변모하는 순간 그는 한 위대한 지휘관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날 밤 모든 상황이 종료된 뒤 강인하는 홀로 가장 북쪽에 위치한 경계 초소에 섰다. 철책 너머 어둠에 잠긴 북녘 땅 위로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떠 있었다. 길 잃은 자들의 이정표가 되어주는 별 북극성이었다. 태풍 부대의 거친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품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내 희미한 달빛 아래서 읽어내려갔다. 아버지의 사랑, 부하들의 신뢰, 그리고 조국을 지킨다는 숭고한 사명감.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하나가 되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태양의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 자신이 이 어둡고 추운 최전방을 밝히는 하나의 북극성이 되어 있었다. 태풍의 가장 거친 심장부에서 가장 고요하고 강렬하게 빛나는 별. 진정한 의미의 별의 딸이 바로 그곳에서 조국의 오늘과 내일을 지키며 서 있었다. 그녀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